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과 대담을 갖는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또 바쁘신 날이었는데 또 이렇게 주간 전망대까지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뭐 구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제목이 예, 좀 뭐 이론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최근에 그 시장 금리가 많이 네. 좀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방금 일부에서 다뤘습니다. 예, 예. 근데 왜 이제 금리가 오르느냐? 네. 정부가 재정 적자가 지금 계속 많이 나고 있어요. 돈을 쓰다 보니까. 뭐 국채 빡 예, 찍어내다 그래서 국채를 보니까. 발행하면은 네. 예,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떨어지고 예, 금리는 오를 오를 것이다. 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은 소비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 정부가 돈을 써봤자 금리가 오르니까 결국 소비 투자가 줄어드니까 정부 지출 효과가 별로 없다. 예, 그런데 어. 예, 저는 저 금리는 안 오를 것이다. 그런 주장을 좀 그런 한번 해보고 의미에서의 싶습니다. 구축 효과인데 예. 금리는 안 오를 것이다. 예, 예. 아, 그 말씀. 예, 근데 이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예. 그리고 지금 또 시장이 또 약간 좀 이제 흔들립니다. 예. 묘하게 또 FMC라는 이벤트를 갖다가 빌미로 예. 그렇게 흔들리는데 한번 시장 진단 잠깐 한번 듣고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많이 틀려가지고 예. 제가 3분기가 조정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8월 달에 훨훨 날아가 붙죠. 훨훨 날아갔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도 3분기입니다. 예. 예. 근데 지금부터 그 10월 중순까지는 조금 더 깊은 조정이 한번 있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월 중순까지. 예. 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동안 미국 주가나 우리 주가 지금 미국 주가 너무 경제 변수를 가대평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다음에 고용 거기다 유동성 M2를 넣어도 뭐 지난 8월 말 현재 한 24% 정도 가대평가됐고요. 그동안 이렇게 쭉 교수님 그 모델로 예. 평가해 오셨던 그걸로 봤을 때 예. 여전히 과대 예. 주식은 좀 부품하다. 예,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뭐 오르다가 한때가 10% 조정받고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보면 한 10월 중순까지 미국 주가는 한 15% 안팎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 한 해 시장의 특징이 예. 교수님 예. 그 천하의 레이달리오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18%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금년에. 예, 오늘 또 그분 지금 글을 오전에 많이 읽었거든요. 예. 글로벌 금융시장 큰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세계 경제 축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예. 예, 결론은 저 미국 측에서 지금 중국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큰 흐름들을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은 좀 참 통찰력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올해 수익률이 저는 그렇게 마이너스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저도 뭐 저 블룸버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 지금 그런 거죠. 시장 오래 봤다는 사람들이 힘든 금년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교수님도 저도 좀 올 한 해 좀 욕 많이 먹었죠.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한 방송에 나갔는데요. 네. 야, 젊은 사람들 생각이 정말 많이 다르구나. 음. 예. 근데 그 방송 같이 주제가 그분들하고 예, 토- 예. 네. 그 요새 주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예. 주시장을 테마로 잡았는데 네. 많은 젊은 분들 또 저하고 상대로 나오신 분이 네. 그냥 저 부동산 돈 빌려가지고 아파트 사면 잘했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주식을 돈 빌려서 사면 안 되느냐. 그래서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해야 된다. 뭐 그렇고 실제로 젊은이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 명목 GDP 성장률이 이제 잘해야 3, 4%일 겁니다. 예. 그러면 과거 보면은 주가 상승률은 그것보다 1%포인트 정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주가의 기대 수익률이 저는 앞으로 4 내지 5%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예, 그런데 은행에서 돈 빌리면은 한 3% 신용대출 뭐 2% 되죠. 그것 가지고 과연 그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증권사에서 뭐 90일짜리 신용으로 빌려가지고 주식 사는데 그렇게 하면 이자가 5%에서 10%를 내더라고요. 연율로.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이 한 4 내지 5%인데 그렇게 돈 빌려가지고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굉장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은 저는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리 대상 종목이 뭐 두어 달 만에 2배, 3배 가는 장이었으니까 뭐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젊은 분들이나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맨날 저렇게 걱정만 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댓글이 네. 저한테 그 교장 선생님 같은 이야기만 한다.
그런 댓글도 싫어가지고. 저도 야, 어릴 때 저는 아주 구세대구나. 저도 어릴 때 교장 선생님 그 전체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할 때 참 지겨웠죠. 젊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 보면 요새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오늘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교수님 쭉 한번 말씀하시는 거 듣고 여쭤볼게요. 예.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분이 있는데요. 예. 뭐 가계 부채 많다지만은 가계 자금 잉여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지난 1분기만 해도 우리 가계가 62조 잉여가 났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가계가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린 돈보다 62조가 많았었다는 거죠. 저축한 게 더 많다. 예, 예, 금융회사 저축하는 거. 은행에 넣든지 주식 채권 샀든지 가계에 잉여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계에 기업은 잉여. 투자를 덜 하다 보니까 부족 규모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분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가계 잉여가 기업으로 조금 가고 그 다음에 해외로 돈이 나가고 있고 지금 해외 증권 투자 많이 나가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갔죠. 나머지를 정부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전부 못이네요. 그래야 균형이 맞죠. 예, 균형이 맞으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정부가 지금 재정 적자를 많이 내고 있죠. 네, 네. 예, 그러면 재정 적자를 내려면은 그 세금을 거둘 수가 없고 결국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 한번 그려놨습니다만은 국채 발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예, 지금 작년 말 현재 뭐 100조를 이제 넘어섰거든요. 그러네요. 파란색. 예, 네. 그래서 GDP 대비 비중 보더라도 뭐 90년대 한 5% 정도 됐는데 예. 최근에 3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니까 국채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예,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를 것이다. 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부가 이렇게 아무리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네. 우리 거시경제 여건이나 나중에 은행이 채권을 살 것이기 때문에 금리는 안 오른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발행이 계속 늘어났는데요. 네. 예, 금리하고 상관계수 구해 보면은 한 마이너스 0.8 정도 이렇게 국채 발행을 늘려도 사실 국고채 수익률 금리가 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은 아까 구축 효과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국채를 저렇게 많이 발행하는데도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X축이 길다 보니까 예. 최근 들어서 조금 오르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예. 작년 기준으로 그려놨는데 지금 올해는 더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 지금 국고채 3년 수익률이 0.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 네. 왜 네. 저렇게 국채를 정부가 많이 발행하는데도 국고채 수익률 금리가 안 오르고 떨어지느냐? 네. 예, 그런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저 금리에는 미래 경제 성장, 미래 물가가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저거는 제가 추정한 것보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을 한번 추정해 본 거거든요. 네. 근데 현재 2% 초반이에요. 근데 갈수록 노동이 줄어들고 자본 스탁 증가세 둔화되고 그다음에 생산성 하루아침에 증가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조만간 우리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 경제 성장 능력이 1%대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 미래의 물가가 들어 있는데요. 그동안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앞으로 경제 성장률, 물가가 더 낮아질 것이다. 이런 의미였는데 실제로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작년에 0.4%였고요. 올해도 아마 0.45% 뭐 그 정도 그칠 거고요. 네. 특히 국민 경제 총체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라고 있거든요. 네. 그게 최근 8분기 연속 평균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6%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디플레에 빠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금리에는 미래 경제성의 미래 물가가 들어있는데 실제로 금리가 떨어지고 나서 저렇게 경제 성장을 떨어지고 물가 상승도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뭐 국고채 10년짜리가 뭐 1.5% 안팎, 그다음에 3년짜리는 0.9%까지 좀 올랐는데요. 금리가 그렇게 낮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은 물가가 더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금리에 대해서 조금 지금은 시각을 달려야 된다. 나중에 금리하고 제가 주가 관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른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가 올라야 주가가 오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야, 지금 교수님 초반에 몇 가지 명제를 제시하는 걸 듣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이렇다 하는 것과 현실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또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저렇게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을 갖다가 반영하기도 하고 경기 침체를 반영하다 보면 금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지만 저는 직관적으로 돈값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돈이 이렇게 철철 넘치는데 예. 예. 어디나 어느 나라나 심지어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갈 정도로 예. 예. 우리나라가 이제 돈이 남아도는 경제거든요. 네. 예, 제가 저축 투자율 갭을 그려놨는데요. 저축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돈의 공급이고 투자라는 거는 돈의 수요거든요. 네. 근데 97년 애한이기 전에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투자가 저축보다 많았어요. 저축 빼기 투자율 저축 빼기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였죠. 나오는 거구나. 네, 네. 네, 그러니까 금리가 돈이 부자의 높은 수준 유지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97년 애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투자를 줄이니까요. 저축이 투자보다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계속 돈이 남아도는 경제라는 것이죠. 네. 저축이 상대적으로 투자율보다 높다 보니까 네. 돈이 남아도는 경제라는 네. 거죠. 그래서 뭐 얼마 전까지 저 은행 지점장들이 저한테 이런 농담을 해요. 97년 애한위기 전에는 목에다 힘줬다는 거죠. 돈이 부족한 시대였으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그렇죠. 와가지고 기업들 사장들이 와가지고 은행 지점장도 고개 숙이면서 돈 좀 빌려주세요. 거지가는 저기 저 뭐 네. 시화공단 이런 데서는 지점장이 웬만한 기업도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은행 지점장들이 기업 찾아다니면서 돈 좀 써주십시오. 우리 은행 돈 좀 써주세요. 음. 예, 우리 기업들이 차별화는 됐지만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니까 지난 3월 말 현재 638조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물론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됐는데요. 예. 예, 제가 전에 그 서울대 CF 과정 강의도 나갔는데 물론 좋은 기업들,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들입니다. 예, 중견기업, 대기업 CFO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자금 조달도 중요하지만 운용이 더 중요하다. 그 638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남아도는 경제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가계는 자금 잉여 주체거든요. 가계는 전체적으로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아요. 기업은 자금 부족 주체라고 그럽니다. 예. 기업은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네. 데거든요. 네. 근데 일본 기업들이 98년부터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비금융 기업이라고 표시해 놨는데요. 비금융기업이니까 그냥 일반 금융업을 기업들 제외한 기업들, 일반 기업들입니다. 은행을 제외 은행 같은 거 은행 이런 건 제외하고 기업들이, 예. 돈이 저렇게 많았다.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데 98년부터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쉽게 말해서 은행들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아져 버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은행은 돈이 들어오면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을 운영하거든요. 일본은 가게도 돈이 남아 돌고 예. 기업도 남아 돌고 그러니까 가게도 저축, 기업도 저축하니까 그리고 전부 해외로 뭐 투자나 하고 해외로 나갈 뭐 수 부동산 있고 사고 뭐 이렇게 하고 유가증권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유가증권에서도 은행이 위험하다고 주식은 안 삽니다. 뭘만 많이 사면은 이 채권만 많이 사는 거예요. 은행들이 예. 그래서 예. 일본 은행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90년에 10%에서 90년에 10%에서 2010년, 11년 가면은 32%까지 가버리거든요. 엄청나네요. 예. 예. 이렇게 채권 사니까 금리가 0%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0%까지 떨어지니까 누가 지금 제일 저 일본 국채 말씀하시는 일본 거죠? 국채 10년 수익률이 JGB. 네. 네. 금리가 저렇게 0%까지 떨어지니까 보험회사들이 망합니다. 보험회사들이 몇 퍼센트 금리 주겠다 이렇게 상품을 팔았는데요. 영마진 금리가 그 밑으로 네. 영마진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네. 저 기간에 일본의 생명보험회사 14개가 4개로 통폐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은행이 보험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다. 은행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 근본 원인은 기업들이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되니까 기업들이 돈을 안 빌렸으니까 은행은 그 돈으로 채권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런 현상이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도 예. 우리 기업들 자금 부족 주체인데요. 최근에 또 코로나로 기업들이 자금을 많이 빌려 써가지고 좀 부족 규모가 좀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추세는 저는 일본식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은행들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저 가계가 잉여가 저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가계가 잉여나고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돈을 덜 빌렸으니까 네. 어떤 은행의 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은행의 경쟁력은 과거에 대출에 있었는데 지금은 유가증권 운용에 있다.
그래서 자기 은행 자기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 그다음에 고객 금융자산을 얼마나 잘 운영해 주느냐.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거기에 신경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대출보다는 고객 금융자산을 얼마나 잘 운영해 주느냐. 옛날처럼 편안하게 예. 예대 마진 따먹던 시절이 아니고 예. 이제 잘 투자해서 안 깨지고 벌어야 그렇죠. 되는군요. 예. 은행 그 대출하고 채권 중에서요. 지금 대출이 거의 60% 차지하고 채권은 한 16% 정도 됐는데 네. 일본의 저게 98년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예, 일본의 98년 모습. 이게 예. 일본이 그때부터 기업이 돈을 안 갖쌌으니까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엄청 사면서 채권 비중이 결국 32%까지 늘어나는데요. 채권 비중은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고 예,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대출은 줄어들 거고 예. 우리도 예. 그래서 우리 저 금리를 결정하는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가지고 돈이 남아도는 경제고요. 은행이 채권 사면서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에 저 일본 경제가 나쁘니까 일본 정부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00%까지 넘었거든요. 네. 엄청난 국채 발행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국채를 이 은행들이 다 사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뭐 국가 부채 200% 넘는 거는 딴 데처럼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예. 저렇게 은행이 사줘가지고 채권 금리가 0%까지 떨어지니까 이자 부담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이자 부담이 없고 예, 그리고 그 국채를 자기 나라 은행이 사주니까 자기들이 95%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디폴트 걱정도 없고 디폴트 걱정도 없고. 근데 저는 우리가 지금 그리 가고 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채권을 많이 발행하더라도 그 채권을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다 사줄 거기 때문에 구축효과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도 금리가 못 오른다. 오히려 일본식으로 더 떨어진다. 예, 저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저는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실 때 은행이 사줄 거니까 할 때 한국은행이 사준다는 말씀이신가 했더니 예. 은행이 살 수밖에 예, 없네요. 은행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기업 자금 수요가 줄어드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금리는 계속 떨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금리에 대해서. 예. 네. 지금 금리가 낮다고 지금 가계부채 돈 많이 빌리고 네.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금리 낮으니까 부동산도 하고 가계부채가 아마 올 2분기부터 우리나라 GDP 대비 100%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가계부채가 뭐가 문제냐면요. 사실 97년에 외환위기는 우리 기업부채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외환위기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업부채는 크니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금융시장이 조정해주고 물론 정부가 공적자금 투자했지만, 예. 근데 이 가계부채는 은행이 다 부담해주든지 은행- 아니면은 정부가 그걸 떼한든지 예, 그거 그런 식으로 아니면 가야 되거든요. 그거 아니면 가게가 다 감당을 하고 예. 근데 가계부채가 그렇게 늘어나는 거는 저는 이렇게 낮은 금리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한번 저금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 그 일본 사례인데요. 국가라는 게 배당금을 1 플러스 금리 마이너스 기업 이익 증가로 나눈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죠. 그 할인율 분모의 R이. R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일본 보니까 저 89년부터 이제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90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 경제가 디플레에 빠진 거거든요. 예. 근데 금리가 주구장창 빠지는데도 주식도 막 빠지네요. 예. 그래서 금리하고 주가 상관계수 구해 보니까 0.8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가가 올라야 되죠. 금리와 주가는 역상관계가 있는데 정의 상관계에서 상관계수가 저렇게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금리보다는 기업 이익 증가율이다. 여기서 제가 또 뭐 하나 예. 저 나름대로 또 그걸 뭐 부연 설명을 한번 붙여본다고 나서 본다면은 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그만큼 뭐 경기가 안 좋든지 기업 실적이 안 좋든지 그런 상황이고 예. 그렇다 보면은 또 정책 금리가 또 중앙은행들이 늘 또 막 그때 되면 또 기준금리를 막 낮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같이 또 이렇게 막 떨어지기도 하는 예. 거고 뭐 어떻게 보면 경기 나빠지고 하니까 금리 떨어지는 것도 그러니 막연하게 금리가 낮아지면은 주식이 오를 거야. 이게 참 실정적으로 보니까 막연한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금리 시대 때는 금리보다는 주가나 자산가를 결정하는 게 기업 수익이나 경제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면 두 개 다 오릅니다. 음.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근데 경제가 또 나빠지면은
둘 다 떨어지거든요.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클린턴 이런- 때는 진짜 주식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예. 예. 근데 불안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016년 이후로는 저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코스피하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금 시장 수익률 국제 3년 수익률인데요. 저 점선 원안에 네, 점선 보니까 원안에 표현한 거. 주가 오를 때 금리도 오르고 주가 빠질 때 네. 금리도 빠지네요. 저 상관계수가 0.7 정도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주가가 더 좀 2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랐으니까 최근 금리가 좀 반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도 주가가 볼수 있구나.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는데 네. 근데 추세는 저 일본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저 조짐이 별로 좋은 조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어느 분야에서나 일본 애들 한 2, 30년 뒤에 또 따라가 이러더니만 딱 보니 한 20년, 25년 전이네요. 예. 일본이 예. 지금 저금리를 좀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저금리의 의미. 네, 저금리 의미라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 물가가 떨어진다.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주식시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80년부터 우리나라 GDP가 작년까지 연평균 명목 GDP 한 10% 성장했거든요. 예. 예, 코스피 연말 기준 한 상승률이 12.5%였어요. 예. 한 2.5%가 이연 프리미엄이면 주식 투자하면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아야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그다음에- 뭐 머리 발품도 팔고 예. 마음고생했으니 2000년 이후로는 명목 GDP 성장 6%였고요. 주식 수익률 한 6%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 1% 조금 이상이 네, 네, 이연 프리미엄이라고 네, 볼 수가 네.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금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다. 물가 상승률도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명목 GDP 성장률이 잘해야 3%, 4%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1% 프리미엄을 이하하면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4 내지 5%일 것이다. 금년은 뭐 우리 국내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뭐 다 마이너스로 전망할 수밖에 없는 뭐 팬데믹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저 말씀하시는 이제 내년 이후에 앞으로 네,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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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요. 네. 네. 음. 그래서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저는 이제 금리가 아니라 기업이익이나 경제 성장률이다. 그거를 우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금리 시대, 저금리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문에서나 리포트에서나 아니면 뉴스에서 접하는 이러한 명제들 저금리는 금리가 낮으면은 주가는 오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것을 갖다가 일반화하거나 늘 갖거나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역설적인 이면을 갖다 한번 들여다보자 이 말씀인데 좀 더 보여주실 그림은 없으신가? 뭐 이게 전부인데요. 근데 저는 이게 결국은 저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예. 지금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부동산 투자 집을 많이 샀는데 네. 아무리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그 소득이 있어야지 갚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 가격도 앞으로 금리하고 역상관관계 아니라 이런 주식하고 마찬가지로 정해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교수님 지금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그거는 그렇다면 그 당장이 아니라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을 갖다가 우리도 그러면 각오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수출 비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90년대 그 디플레 빠질 때 네. 일본 GDP의 수출 비중이 9%였거든요. 일본은 내수가 큰 나라죠. 참 의외로 그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강점인지도.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실질 GDP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3%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해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네.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일본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제가 여러 가지 세계 경기가 살아나면 그만큼 우리도 좀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숨통이 트이는 거고. 근데 만약에 세계 경제가 나쁘다면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가계 부채가 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계 부채. 예, 일본은 가계 금융 자산이 부채에 비해서 한 4.5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지난 20년간 일본 그 GDP가 올 2분기 GDP 보니까 명목 GDP가 1995년 수준이에요. 25년 동안 하나 성장 안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일본 가계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금융 자산이 부채보다 4.5배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2.1배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것도 차별화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불황이 온다면은 참 우리 가게가 견디기 쉽지 않겠구나.
제가 좀 어두운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본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세계 경제가 좋아야 돼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수출 상품 경쟁력이 갈수록 사실 중국 때문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 중 83%가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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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중국이 웬만한 상품들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산하거든요. 더 싸게. 그래서 저는 대중 무역 수적자가 많이 줄어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중국에서 상품 수출해 가지고 돈 벌지 말고 금융에서 중국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 네,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 경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설 겁니다. 예. 근데 저성장 들어설 때 금융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그런 국면이 있거든요. 저는 중국 시장이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국 가지고 상품을 팔아서 돈 벌기보다는 중국 성장하는 기업을 사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일부에서 저기 FMC를 다루면서 한번 여쭙고 싶다가 오늘 뭐 시간에 쫓겨서 일부에서는 못했습니다만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연준이 이번에도 점도표를 갖다가 제시했습니다. 예. 근데 맨날 그 흔히 말하는 그 뭐 2021, 22, 23 해가지고 그 끝에 가면 롱거런 해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른바 중립금리 예. 중간값이 2.5%에 예, 늘 몰려 있거든요. 예. 근 한 1년째. 예. 아닌 말로 예. 그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어떤 중립금리 내지는 뭐 균형금리는 그 정도 아닐까라고 하는데 예. 지금처럼 제로금리 와중에 다들 이렇게 뭐 그거 빚내서 뭐도 하고 집도 사고 뭐도 하고 했는데 이러다가 2.5%뭐 인플레가 됐건 뭐가 됐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도래했는지 몰라도 실제 연준의 기준금리가 2.5%까지 가는 상황이 왔을 때 괜찮을까요? 은행 시스템이나 어떤 뭐 금융 시장이 괜찮을까요? 저는 굉장히 힘든 시기 한번 제가 어두운 이야기만 해서 죄송한데요. 어두운 시기 한번 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점도표라는 거는 그 믿을 게 안 돼요. 맨날 질질 끌려왔죠 예. 시장에. 예를 들어 저 작년 12월 달 그 점도표 보면은 금리 내리겠다는 분 한 분도 없으셨어요. 다 올리겠다고 올해 벌써 그랬거든요. 한 2번 올렸어야 됩니다. 예. 네. 근데 뭐 예. 그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 뭐 언제든지 그럴 수가 변할 수가 있는데.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요새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미국 물가예요. 물가. 예, 지금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해가지고 예. 물가가 웬만큼 오르러도 금리를 안 안 올리겠다. 이게 예. 이제 연준의 정책 방향인데요. 네. 예, 그런데 그동안 미국 물가가 2012년부터 예. FOMC에서 소비자 물가 2%, 정확히 말해서 개인 소비자 물가 지출 물가 지수, PG, 예.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하는 예, 뭐. 그게 예. 2% 목표를 설정해 네. 놨는데요. 근데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보니까 1.4%. 예, 예. 그다음에 근원 물가는 1.4%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표치 미만이죠. 그렇죠? 네. 근데 미국 물가가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왜 그렇게 예, 안정적이냐? 예, 저는 미국 실질 GDP가 잠재 GDP 밑에 있거든요. 예. 계속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됐다. 그다음에 통화 승수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저임금으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품을 생산하고 미국으로 수출해놨다. 월마트에 가면은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뭐 가감한 통화정책, 재정정책 써가지고 아마 2022년, 2023년 가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접근해가고 물가 상승 수요 측면에서 압력이 나타나려고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서 수입 안 하고 그걸 미국서 생산하겠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카가 현실화되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오를 없네요.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네. 그런데 그 초기에는 아마 저 연준이 금리 인상 안 하고 참을 건데요. 근데 저 시장 금리는 물가가 오르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기준금리야 붙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예. 시장금리는 네. 예. 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가지고 전 세계가 예. 회복됐는데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졌고 중국 등 기업이 부실해졌고 우리나라는 가계가 부실해졌고 네. 한마디로 부채에서 성장했어요. 부채로. 네, 네. 부채 성장 한계가 도래했는데 또 코로나가 터지니까 또 부채를 늘려가고 있거든요. 묻고 따블러 갔죠. 예. 네. 근데 만약 인플레가 발생해가지고 시장 금리가 오른다면은 이 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한번 터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물가 목표제 하면서 금리 인상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 연설하는데 가끔 보면요. 금융 시스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네. 금융 시스템이 안정돼야지 미국의 통화정책 목표가 고용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인데 그걸 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면은 언제든지 금리를 인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계부채, 기업부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자산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은 그 말씀은 조금 다시 풀면은 버블기가 심하면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 있다.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2, 3년 후에 만약에 미국에서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전 세계 경제가 이 부채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됐구나. 아까 네이 달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네이 달려가 지금 세계 경제 문제를 세 가지로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예. 전 세계 금리는 낮아졌고 부채는 너무 많다. 네. 앞으로 통화 정책 여지가 없다. 통화 정책의 여지가 없다. 그다음에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 더 양극화됐다. 이게 과거 보면 역사적으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요 전쟁, 혁명, 그다음에 전염병으로 해결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은 저 전쟁 이야기도 가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클 이렇게 그려가지고.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중국이 너무 커지고 있다. 이랬을 때 세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파이낸셜 타임즈 보니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면전은 안 할 것이다. 사실 전면전은 못 하죠. 서로 잃는 게 많으니까. 원자폭탄한테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핵폭탄한테 예, 핵폭탄 그나마 때문에 서로 전쟁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부분적으로 남중국에서나 대만을 통해 가지고는 미중이 붙을 수 있다.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 한 명 기사더라고요. 약간 대리전 내지는 국지전이 그런 게 지금 세계 경제 문제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교수님. 저도 이거 다시 보기로 해갖고 한번 또 복습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생각할 게 좀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요새 주장한 것은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저금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저금리라는 것은 경제가 그만큼 나쁘다. 돈 빌려가지고 함부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금리의 의미 한번 그리고 일본의 과거 실정적인 그 흐름을 갖다가 우리와 한번 대비하면서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연준이 제시하는 중립금리 2.5% 과거에는 그거 뭐 우리 10%, 10%대 금리도 있었고 6, 7%대 금리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야 2.5면 얼마나 금리도 싸고 이래저래 돈 빌려서 할 것도 많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2.5 가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묘한 세상을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간전망대 이번 주는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 계획은 김혜희 교수님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셔서 이런 식의 강의식 대담으로 한번 풀어 나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